율랑용수 192번째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네,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국가,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나라들은 뭐죠? 정치 질서가 다르게 세워진 결과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교에 있어서의 대동사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대동세계는 모든 사람이 조와 도덕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상사회죠. 그래서 이 개념은 예기의 예문편에 나오는 대도지행야 천하위공입니다. 그래서 대도가 행해질 때는 천하가 모두 공변됩니다.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도가 실현되면 천하는 모두의 것이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 대동세계에서는 권력과 재물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공변된 삶을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공적인 삶.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며 노인은 편안히 생을 마치고 젊은이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어린아이는 바르게 보호받습니다. 이게 뭐죠? 결국은 이거는 적재적소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공부에서 이러한 삶을 뭐라고 그래요? 정명의 삶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한 병든 사람이나 약자가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조화로운 공동체가 대동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조화로운 공동체. 그래서 유교는 인간을 본래 도덕적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보았어요. 왜요? 천명지선이잖아요. 이상세계의 실현은 가학적 제도보다 도덕적 수양과 예의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이해하겠다. 왜죠? 천명지선에 따른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대동세계는 단순한 정치체제가 아니라 인과의 예가 사회 전체에 구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죠? 이거 질서의 완성입니다. 질서의 완성이 뭐죠? 조화로운 세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개인의 수양이 가정의 질서로,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국가의 안정으로 다시 천하의 평화로 확장되죠.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대학에서 수신자가 지금 평천하의 사상과 연결이 되죠. 결국 대동세계란 모든 인간이 도덕성과 조화를 바탕으로 서로를 살리고 함께 공존하는 유교적 이상세계를 할 수 있다. 결국은 일지 철학의 정치 사상이에요. 이렇게 일지 철학의 정치 사상과 일치합니다. 자, 이번엔 미륵세계에 드러나는 용화세계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용화세계는 미륵불이 출현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이상세계를 의미해요. 용화라는 거, 이거는 용화수 아래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불교 전승에 따르면 미륵불은 먼 미래에 인간세계에 내려와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설법하게 되는데, 그때 펼치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를 용화세계라 합니다. 것은 뭐예요? 인간 세계에 내려와 용화수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일지 상태의 것을 현실에서 드러나게끔 하는 게 용화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전쟁과 기금, 질병과 같은 고통이 줄어들고 인간의 수명과 도덕성이 크게 향상된 상태로 인간의 수명과 도덕성이 잘 지켜지면은 갈등이 최소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명은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적 이상사회와 새로운 도덕 질서가 완성된 세계를 뭐라고 해요? 용화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용화세계 사상이 민중적 희망과 결합되기가였고, 혼란한 시대에는 미륵이 내려와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믿음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것이 이상세계에 대한 사회적 열망으로 이어졌죠. 한국에서도 동안 농민 등으로 호청매벽
새 세상과 연결되어 이해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보면 용화 세계는 단순히 미래에 자동으로 오는 세상이 아니라 자동으로 오는 세상이 아니래잖아요. 인간의 수행과 자비를 통해 점차 구현해 가야 할 깨달음의 세계라는 의미도 함께 가집니다. 이 후자가 이게 맞는 얘기예요. 후자가. 용화 세계는 저 세상에 있다? 아니요.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데 선택을 어떻게 해요? 정심의 선택이 아니라 정심을 선택을 하지 않는 부정심의 선택이 대다수가이기 때문에 갈등이 큰 겁니다. 자, 이제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서양에 있어서의 이상세계죠. 현실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비판하면서 그 당시 서양은 이게 평배했다는 얘기예요. 평배한 서양. 비판하면서 제시된 서양의 대표적인 이상사회 자산이다. 그는 유토피아에서 인간의 탐욕과 사유재산 중심의 사회가 빈부격차 갈등을 만든다고 봤다. 이 결과 뭐가 나왔죠? 공산주의가 나왔잖아요. 이 결과 공산주의의 탄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사회는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조화와 공공선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토피아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노동에 참여하며 노동의 결실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극심한 빈곤과 과도한 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골고루 모두 적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또한 사람들은 지나친 사치와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교육과 도덕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정치 역시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즉 국민 전체, 국민 모두의 행복과 질서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유토피아 세상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이상사회를 통해 당시 유럽 사회의 도피와 불평등을 비판하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죠. 따라서 유토피아는 단순한 공상적 낙원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추구하려는 철학적 이상세계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껏 본 대동사회나 용화세계나 유토피아 이게 모두 같은 내용으로 쳐다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노자의 소곡가민인데 보세요. 소곡가민 이거 도가에 있어서의 노자의 소곡가민입니다. 분명히 도가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이상세계인데요. 도덕경 80장에 나오는 소곡가민은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한다는 뜻을 보는데 반면에 서로의 의견을 줄여서 갈등과 혼란을 없애고자 하는 뜻도 있는 것을 본다. 이때 소곡가민 결국 뭐죠? 갈등의 최소화예요. 갈등의 최소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결합과 단합을 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안 돼요. 그런 작은 소국과 그 다음에 적은 백성들로서 같이 단합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소국가민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노자는 거대한 권력, 과도한 욕망, 복잡한 문명과 과도한 경쟁이 인간을 불안과 혼란 속에 빠뜨린다고 보았죠. 이는 과불급이에요. 과불급이 지나침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이상적인 사회는 규모가 작고 사람들의 욕망이 지나치게 팽창하지 않으며 자연의 질서, 즉 참된 이치인 진리에 따라 순리에 맞는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자가 묘사한 세계에서는 병기가 있어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사치와 과도한 이동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이 사는 곳에서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즉 소국가민은 단순한 정치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줄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질서를 이상으로 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서양의 유토피아처럼 적극적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거나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이상사회와는 차이가 있다. 서양의 이상사회가 흔히 더 발전된 질서를 추구한다면 노자의 이상세계는
인위를 줄이고 본래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극감에는 무의자연의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고 개인적 의견이지만 노자 역시 자연과 조화되는 문명의 발전을 생각하였으나 현실의 가불급의 모습을 보고 적절함을 표현한 무위와 자연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위와 자연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적절함의 표시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노자의 무위와 자연은 순리를 따르는 모습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니라니까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발음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왜? 이치와 같기 때문에. 이치와 같은 것은 우리가 순리를 따른다 그래요. 순리. 이치를 따릅니다. 이치를 따르는 것은 발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의미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발음을 선택해서 순리에 따랐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서방정토.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고 동방정토가 있죠. 동방정토는 이건 지옥세계예요. 지옥세계 이게 옥탑세계예요. 옥탑. 더러운 나라. 불교의 서방정토는 아미타불이 머무는 이상세계로 흔히 극락세계라고 불려요. 이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번뇌가 없는 청정하고 평화로운 깨달음의 세계를 의미해요. 대승불교 경전이 아미타경과 무량수경 등에 따르면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으며 그 원력이 완성되어 서쪽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서쪽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졌다 지지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미타불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계에서는 괴로움과 악이 없고 항상 진리의 가르침을 울려 퍼지며 중생들은 이 얘기는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중생들은 수행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간다. 서방정토는 단순히 죽은 데 가는 낙원의 의미만 믿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아미타불의 자비를 믿고 수행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할 때 현실 속에서도 정토의 삶을 부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토는 외부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인간 마음의 깨달음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신과 일체의 일치 상태를 자꾸 논의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사방정토 신화에 널리 퍼져 있으며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희망사상으로 발전하였고 서방정토는 불교에서 자비하고 평화와 깨달음에 완전히 실현된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는 천국의 개념을 봅시다. 기독교에서 천국은 단순히 죽은 뒤에 가는 장소만을 뜻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 하는 건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좀 비롯이 됐는데 제가 원전을 보면은 꼭 이것만은 아니다라고 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게 실현된 상태를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일신과 일치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상사회 우리가 정치 질서의 발음에 따른 정치 질서의 사회를 구현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자주 표현하였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질서를 뜻합니다. 이 완전히 이루어진 질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어요? 나의 내적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의 천국은 죄와 죽음과 고통의 사이, 고통이 사라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상태. 이게 뭐예요? 나의 내적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존 웨슬리
이 감리교 창시자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회개. 성경에서는 천국을 빛과 영화,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세계로 묘사한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눈물과 죽음과 고통이 더 이상 없는 완성세계로 설명이 되죠. 그리고 기독교의 천국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완전히 실현하는 공동체적 세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천국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 구원과 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편 기독교 전통에서는 천국을 두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는 죽음 이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라는 초월적 의미, 다른 하나는 인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근본적으로 구현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의미입니다. 저는 후자를 원해요. 후자, 전자보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상세계는 단순한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사랑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불교의 열반 두 측면과 같다. 우리는 해탈이 돼서 열반의 세계를 들어갔는데, 죽어서 들어가요? 아니, 살아서 들어갑시다. 살아서. 이때 살아서 들어가는 얘기가 지금 이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상태는 단순한 낙원이 아니라, 단순한 낙원 천국이라고 했을 때 죽어서 갑니다. 죽어서 가는 열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것이다. 그 다음에 칸트가 얘기하는 목적들의 왕국이에요. 칸트가 얘기하는 목적들의 왕국인데, 왜 목적들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해요?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세요. 누가 그랬어요? 칸트가 했잖아요. 칸트. 따라서 칸트가 말한 목적들의 왕국은 모든 인간이 서로를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존엄한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이상적인 도덕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일지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칸트는 인간은 단순히 욕망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게 뭐죠? 정심의 유지지요. 정심의 유지, 도덕 법칙을 세울 수 있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왜요?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정심의 선택을 안 하면 우리는 이게 욕망과 본능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지니며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함부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칸트는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는 도덕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칸트에 있어서의 목적들의 왕국은 바로 이 원리가 사회 전체에 실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사회가 됐다는 얘기죠. 그건 정의사회 구현이 됐다는 거고, 일치세계가 됐다는 얘기지. 그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도덕 법칙을 따르는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죠. 그래서 각 개인은 도덕 법칙의 입법자이자 실천자가 되며, 결국은 뭐예요? 도를 알고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자는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타인을 지배하거나 착취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죠?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이나 욕망이 아니라 보편적 이성과 도덕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공동체를 단순한 현실 국가가 아니라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윤리 세계로 보았다. 참 발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뭐예요? 이상적 윤리 세계로 보았다. 이렇게. 따라서 목적들의 왕국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책임을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도덕적 이상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만 좀 틀릴 뿐이지 다 똑같은 세상을 지향하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볼까요?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철인 정치예요.
철인이 정치한 나라. 이때 이 철인이라는 건 뭐냐면 깨달아서 지혜로움을 갖춘 자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과 같은 사람 이렇게 되겠죠.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플라톤의 정의와 조화가 완전히 실현된 국가가 됐어요. 그는 국가에서 당시 아테네 사회의 혼란과 부정을 비판하며 이게 뭐죠? 정신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거죠. 따라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부패와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렇게 부정됩니다. 인간과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에 이르는 이상 사회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이성, 기계, 욕망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 역시 이에 대응하는 세 계층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성을 담당한 철학자는 통치자 계층, 용기와 기계, 수호자, 국가를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욕망과 생산 활동을 하는 생산자 또는 경제 활동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성, 기계, 욕망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철학자, 통치자 계층, 기계, 용기와 기계는 수호자, 국방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욕망, 이 욕망이라는 건 뭐죠? 생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익 창출이에요. 이익 창출. 그래서 이상국가에서는 각 계층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때 저희가 실현됩니다. 이건 뭐죠? 적절함이에요. 적당함.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여기는 과불급이 없습니다. 과불급이 없는 그런 적절함과 적당한 사회에서는 정의가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란 단순한 법률이나 처벌이 아니라 정의란 각자가 자기 본분에 맞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을 난도질한다? 그건 잘못됐다니까요. 이게. 특히 플라톤은 참된 진리를 이해하는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이 얘기는 뭐죠? 깨달은 자가 이렇게. 그는 일반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과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만 철학자는 이데아, 특히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다는 건 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이상국가는 흔히 철인 정치라고 부릅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조화와 질서를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형수 사고잖아요. 그는 국가를 인간 영혼이 확대된 모습으로 보고 이 얘기는 뭐죠? 수신제가 평천하 그랬잖아요. 그 공자에 있어서의 대학에 나오는 유교에 있어서의 수신제가 평천하다. 이거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그래서 인간 내부의 질서와 사회 질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도저히 이해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거 도구. 이거는 뭐예요? 덕의 실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서 인간 영혼의 확대된 모습이 뭐예요? 국가입니다. 국가라는 건 뭐죠? 도덕이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플라토의 국가는 이성과 정의, 조화가 완전히 실현된 철학적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서양의 이상국가론을 현실에 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서양의 이상국가론을 현실에서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내면적 성숙과 사회제도의 조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면적 성숙이라는 건 도를 알고 덕이 실현을 하는 자입니다. 덕을 실현하는 자. 따라서 도덕적이며 정의로운 사회가 됐을 때 우리는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 이상세계 사상은 인간의 도덕적 소양과 조화를 중시하였고 이건 뭐죠? 개인과 공동체 이 모두가 같이 함께 어울려지는 걸 중시하였고 서양의 이상국가로는 정의로운 제도와 이성적 질서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현실적 이성국가의 실현은 첫째, 개인의 윤리성과 사회 구조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하죠.
둘째, 경제가 물질 중심의 삶을 추구하기보다 인간 존엄과 공동체적 책임, 생명 존중의 가치를 교육과 사회 문화 속에서 확립해야 됩니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권력의 남용을 막고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며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정치 구조를 마련해야 하고, 이러한 큰 세 개의 타이틀이 있는데 그 타이틀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이래요.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이상 세계의 핵심은 인간의 욕망 절제 도덕적 수양이다. 유교의 대동세계는 인과 예를 실천하여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를 강조했고, 불교는 자비와 깨달음을 통해 모든 존재의 고통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도가는 무의자연과 소박한 삶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했다. 따라서 현실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물질 중심의 삶만 추구하기보다 인간 존엄과 공동체적 책임, 생명 존중의 가치를 교육과 사회 문화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서양 이상 국가로는 정의로운 제도와 항구적 질서를 중시해 플라톤은 지혜로운 통치, 정의로운 역할을 분담을 강조하였고,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한 보편적 도덕 공동체를 이상으로 보았죠. 또한 근대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권 보장을 위한 보장을 중요한 가치로 발전시켰어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사회계약론이잖아요. 따라서 현실 사회에서는 권력의 남용을 막고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이거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게 이게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면 이게 하기 힘들어요. 이게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정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거예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상국가는 어느 한 사상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과학 기술의 발전 속에서는 인간성 산질과 환경 파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조화와 소양의 정신, 서양의 자유와 권리의 정신을 함께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치 상태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건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인간 내면의 성숙과 사회적인 자연과의 공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지금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결국 동서양의 이상 국가론을 현실에서 다르게 실현하는 길은 조합을 해보니 인간을 단순한 경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공동체적 존재로 이해하고 도덕적 책임과 정의로운 제도를 함께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같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함께 해야지 나만이 우리만이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모든 종교가 나만 최고이다? 아니,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법이 이 세상을 잘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 아니, 법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뭐가 그래요? 정신이 그래요. 이 정신으로 인해 우리는 나와 공동체가 함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제도 역시 뭘 근거로 해야 돼? 발음에 근거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191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1번째인가요? 봅시다. 192번째 이야기네요. 192번째 인간이 만들어가야 할 나라들, 과거 고대에서부터 현실에 이르기까지 지금 해왔던 것을 일지 사상과 일지 철학과 함께 해서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